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객체 지향의 다양한 고급 문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업이 꽤나 늦어가고 있어요. 원래는 좀 빨리빨리 나가서 지금쯤 막 실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수업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어느 정도 유니티 실습은 해야 되니까, 원래는 개강 전주까지 다 끝내고서 개강하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마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개강 첫 주까지는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개강 첫 주에는 다들 이제 OT만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한 주를 더 연장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이 C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는 유니티 엔진 자체의 그 작동 원리 배워보고, 그 다음에는 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제 필수적인 게임 기초 수학들 알아본 다음에 바로 실습을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인데요. 배열은 저희가 C 언어 시간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이 배워왔죠. 그래서 좀 많이 친숙한 문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C에서의 배열과 C샵에서의 배열이 좀 여러 가지 그리고 많은 차이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C와 C샵의 배열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C는 배열이 정적 배열이었죠. 정적 배열이라는 거는 일단 스택 영역에 생성이 되면서 값 형식의 이제 배열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배열 선언 시에 크기를 지정하되 이후에 이 지정한 크기를 변경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C는 이제 배열을 선언할 때 그 크기가 상수여야 했죠. 글씨가 왜 이래? 상수여야 했는데, C샵은 일단 동적 배열이에요. 동적 배열이라 하면 뭐냐? 힙 영역에다가 참조 형식으로 이제 선언이 되고요. 그리고 배열 선언할 때 크기를 지정하는 건 똑같지만 이후에 크기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열 선언할 때 크기도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변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뭐 int n 이렇게 선언해 놓고, 뭐 C 같은 경우에는 뭐 scanf였죠. 이런 식으로 n의 값을 변수로서 받아온 다음에 뭐 int arr 이런 게 불가능했어요. C의 경우에는. 근데 C샵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는 배열 연산자가 변수명의 뒤에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붙었죠. int arr 뭐 o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C샵의 경우는 배열 연산자가 잔료형의 뒤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명 뒤에 붙는 게 아니라 잔료형 뒤에 붙는 거죠. 그래서 int 실제 이런 문법은 C샵에 존재하진 않지만 int arr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차원 배열의 형태인데요. 2차원 배열을 나타낼 때 C의 경우에는 int arr 그리고 3, 5 이게 2차원, 이게 1차원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죠. 근데 C샵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좀 신기하죠. 자, 이 두 번째의 경우에는 C랑 되게 비슷하게 사용을 해요. 근데 첫 번째가 좀 신기한 거죠. 그 대괄호를 하나만 넣고 그 차원의 개수 마이너스 1만큼 세미콜론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new int 3,5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차원이 5칸이고 2차원이 3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C샵에서 두 가지 문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세미콜론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 대괄호를 여러 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 둘 중에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친구는 그 일반적인 다차원 배열, 이 친구는 가변 배열을 사용을 할 때 각각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C와 C샵의 이제 배열의 가장 큰 차이점들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C샵의 배열 선언하는 방법부터 한 번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C샵은 일단 그 배열이 참조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C샵의 배열도 선언을 할 때에는 new 연산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 적어주고 뒤에 대괄호 적어준 다음에 배열명 equal new 자료형 크기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C샵에서 배열을 초기화하는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C샵의 배열 초기화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new 연산자 쓴 다음에 자료령 적어주고 크기를 명시해 준 다음에 중괄호를 통해서 요소들을 적어주는 거.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똑같이 new 자료령 적어주되 크기를 명시하지 않고 이제 중괄호에다가 요소들을 적어주는 거. 마지막은 new 연산자도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저희가 그냥 C 언어에서 했던 것처럼 중괄호에다가 바로 요소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당 요소의 개수만큼의 크기를 자동으로 힘 영역에 할당을 한 다음에 참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뭘 쓰든지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배열의 다양한 메서드들인데요. 저희가 뭐 문자열 같은 거 사용할 때 C에서 샵 include string .h였죠. 이거를 이제 include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함수들을 사용했잖아요. 뭐 이를테면 strlen 함수나 아니면은 strcopy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C샵의 배열에도 다양한 메서드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정적 메서드는 뭐냐면요. 정적 메서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그 인스턴스의 이름 a. 블라블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해당 그 클래스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메서드였죠. 배열을 나타내는 클래스는 array이기 때문에 arrays. 뭐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sort 메서드 사용하게 되면은 arrays. sort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뭐 그렇게 막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데 간단하게 하나씩만 이제 알려드리자면은 sort라는 친구는 배열을 정렬해줘요. 오름차순으로. 그리고 reverse라는 메서드는 배열을 정렬해주는데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줍니다. 바이너리 서치라는 메서드는 이진 탐색을 수행하는 메서드인데 이 좀 신기한 게 있죠. 이름 뒤에 꺽쇠가 있고 키라는 게 적혀 있어요. 이게 조금 신기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뒤에 가면 배울 거니까 일단은 이제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는 인덱스 오브라는 메서드인데 이 인덱스 오브 메서드는 뭐냐면 이 매개 변수로 어떤 값을 넣어주면요. 그 배열 안에 이 값과 동일한 그 요소의 첫 번째 가장 앞에 인덱스를 반환을 해줘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잠깐 부연 설명하자면은 배열이 1, 2, 4, 7, 뭐 8, 7 이런 식으로 6칸짜리 배열이 있었으면은 인덱스 오브 뭐 7 이런 식으로 넣으면요. 해당 arrays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해당 배열에 1, 2, 4, 7 네 번째니까 인덱스는 3번 인덱스에 있어 라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덱스 오브 연산자고 true for all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하나의 그 판단 메서드를 만든 다음에 그 진위 판정 메서드죠. 뭐 불값을 가지고 리턴하는 어떤 값이 뭐 60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true를 내뱉고 60 미만이면 뭐 false를 내뱉는 뭐 이런 식의 메서드를 여러분이 직접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true for all에다가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그 여러분이 만든 그 조건 판단 메서드를 가지고 배열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마다 그 조건 판단에 뭐 true 값인지 false 값인지를 이제 반환을 해줘요. 그게 true for all 메서드고 find index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조건 메서드를 만들고 나서 넣어주면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의 인덱스를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이 resize 메서드는 뭐냐면 이게 C# 배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메서드의 크기를 재조정할 수 있어요. 5칸짜리 메서드였는데, 5칸짜리 그 배열이었는데, 크기가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resize 메서드를 통해서 크기를 6칸으로 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 또 클리어 메서드는 뭐냐면, 배열의 모든 요소들을 초기화를 해줍니다. 근데, 일단 뭐 정수 값이면은 0, 실수 값이면 0.0, 뭐, 불대수 값이면은 false, 참조 값이면은 null 값으로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거죠.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for each 메서드의 경우에는 이제 배열의 모든 요소마다 지정한 작업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메서드를 만들면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면은 그 메서드를 모든 요소마다 다 이렇게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적 메서드를 한번 살펴봤고요. 또 인스턴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열명 뭐 get length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 인스턴스 메소드는 딱 하나 있는데요. 다차원 배열에서 지정한 차원의 길이를 반환해 줍니다. 만약에 2차원 배열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그 뭐지 지정한 차원의 길이 뭐 1차원은 몇 칸인가 2차원은 몇 칸인가 이런 걸 반환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퍼티는 두 가지 존재하는데 랭스라는 친구 이건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봐왔죠. 그리고 랭크라는 친구 두 개가 있는데 이 랭스는 배열의 길이를 반환하게 되고요. 랭크는 배열의 차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2차원 배열이면은 숫자 2, 3차원 배열이면 3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의 다양한 메서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건 실제로 제가 뭔가 사용을 할 일이 있으면은 실습하면서 이제 한번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메서드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C샵의 다차원 배열 선언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자료형 그리고 대괄호 적어주는데 대괄호에다가 대괄호 여러 개를 쓰지 않고 세미콜론을 가지고 차원의 개수를 나눠줘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이면은 이렇게 세미콜론 하나를 찍어서 2개 있다는 걸 알려주고 3차원 배열이면은 3개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new 연산자 사용해야 되고 자료형을 적어준 다음에 차원의 크기를 명시를 해줍니다. 이게 가장 큰 크기부터 순서대로 적어주는 거죠. 이 경우에는 2차원, 여기에 1차원, 이거는 3차원, 2차원, 1차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다차원 배열의 초기화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은 다차원 배열은 일단 첫 번째로 초기화하는 방법도 아까 그 1차원 배열처럼 세 가지가 존재를 하죠. 첫 번째는 new 써주고 자료형 적어준 다음에 크기까지 명시해주고 적어주는 방법. 두 번째는 new 자료형 적어주되 크기 명시 안하고 이제 중괄호로 적어주는 방법. 세 번째는 그냥 중괄호로 적어주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1차원 배열은 솔직히 크게 차이가 없는데 2차원 배열부터는 좀 중괄호가 많아지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를 지정해 주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처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변 배열인데요. 가변 배열은 뭐냐면 다양한 길이의 배열을 요소로 가지는 다차원 배열이에요. 앞에 예를 들면 이거 봅시다. 자, 2,3짜리 2차원 배열이 있으면은 얘는 3칸짜리 배열을 2개 가지고 있는 거죠. 3칸짜리 배열 2개를 하나의 요소로서 가지고 있는 건데 가변 배열은 그 가지고 있는 배열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돼요. 일단 2차원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해 놓는데 그 2차원이 3칸이라는 것만 명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0번 인덱스 그러니까 첫 번째 배열은 2칸 두 번째 배열은 4칸 세 번째 배열은 뭐 3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배열 크기가 다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요소마다 길이의 그 크기가 배열의 크기가 다른 걸 가변 배열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변 배열을 사용할 때는요, 이 세미콜론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변 배열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개의 배열 연산자를 이용해가지고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그냥 다차원 배열도 선언할 때 세미콜론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친구가 다차원 배열인지 가변 배열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다차원 배열은 그냥 세미콜론, 가변 배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배열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인덱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인덱서를 사용하는 목적은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이 하나의 그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예전에 프로퍼티란 걸 배웠죠. 이 일반 배열에 있는, 배열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클래스에 있는 하나의 일반 필드를 프라이빗 형태를 가지되 자유롭게 또는 선택적으로 이제 get을 하거나 set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문법인데 이 프로퍼티를 배열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배열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퍼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get이나 set을 했을 때 그 배열 전체에다가 뭐 get을 해서 전달해주거나 아니면 set을 해서 가져올 뿐이지 그 배열의 요소 하나하나를 접근해가지고 전달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배열의 각 요소에도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문법이 바로 이 인덱서입니다. 인덱서는요, 일단 배열의 원소 하나하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프로퍼티예요. 보시면은 인덱서는 일단 이름을 무조건 this라고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 인덱서라는 게 없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안에다가 대괄호 안에다가 그 인덱서의 자료형과
뭐 인덱스한 이름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get을 하게 되면은 해당 배열의 그 인덱스 번째 값을 리턴해라. 그리고 set을 하게 되면은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마음대로 만든 건데 뭐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뭐 set을 해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예외 처리를 좀 해준 거죠. 그 인덱스가 어레이 필드의 그 어레이 필드하는 그 배열의 총 길이보다 더 큰가를 파악을 해서 크게 되면은 그만큼 리사이즈 해준 다음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 처리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덱서를 이용해서 배열의 원소 하나하나에 접근하는 프로퍼티를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 인덱서는 배열을 위한 프로퍼티라기보다는 그 클래스 좀 다른 기능이 있어요. 다른 기능이라기보다는 주 목적이 있어요. 그 주 목적이 뭐냐면은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들 이거는 뭐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건데 자, 이 인덱서는요 객체들 배열 형태로 사용을 해서 객체 내 데이터에 접근하는 용도가 이게 바로 주 목적이죠. 보시면은 뭐 필드 1, 필드 2, 필드 3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덱서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인덱스를 받아서 인덱스가 0번 인덱스를 받았으면 필드 1을 전달해주고 얘도 왜 0이라 돼 있죠? 1이죠. 뭐 인덱스가 1이면은 필드 2를 전달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필드 3를 전달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객체 내 데이터들을 이제 배열 형태로 이런 거죠. A씨라는 그 인스턴스를 만들면은 그 인스턴스에다가 인덱스 연산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인덱서라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인덱서가 왜 쓰이는 건지에 대해서 대충 한번 알아봤고 그다음 인덱스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인덱서는 객체당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의 경우에는 하나의 그 필드마다 존재할 수 있었죠. 근데 인덱서는 객체당 무조건 한 개씩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덱서는 자동 프로퍼티와 같은 구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따로 명시적으로 구현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제 인덱스에 대한 내용은 봤는데 이 인덱스를 통해서 하나의 객체를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저희가 배열을 가지고 자주 함께 쓰는 문법이 바로 이 반복문이잖아요. 반복문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for문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인덱스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for each문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for each문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러 문구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for each라는 그 문법은 오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get enumerator라는 친구를 정의해야만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for each라는 문법은요 인터페이스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형식만 지원을 해줘요. 인터페이스 enumerable이라는 친구랑 인터페이스 enumerator라는 친구인데 여기 보이는 이 enumerator가 뭐냐면요 저희가 언제였죠? 문제열 시간이었나요? 그때 이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이터레이터라는 그 반복자라는 친구를 잠깐 배운 적이 있었죠. C샵에서는 이터레이터를 enumerator라는 친구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객체가 반복자를 가질 수 있는 형태라면 즉 반복자를 가지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다면 for each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 for each문을 배울 때 반복자를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제어문을 했겠네요. 그쵸?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for each를 사용하려면은 enume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enumerator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면 가능해요. 근데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게 되면은 해당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필수적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enumerable이라는 친구랑 enumerator라는 친구가 각각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은 enume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는 enumerator라는 반환형을 가지는 get enumerator라는 메서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numerator라는 인터페이스는 불 형태의 반환형을 가지는 moveNext라는 친구 그리고 void 반환형을 가지는 reset이라는 친구 오브젝트 반환형을 가지는 대문자가 나와있네요. 그냥 소문자입니다. 오브젝트라는 그 반환형을 가지는 current라는 프로퍼티 얘는 프로퍼티예요. 이 친구들 각각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상속을 한 다음에 이 4개의 친구들을 구현을 해주면은 이제 for each문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현할 때 도대체 뭐 어떻게 구현을 해야 돼? 라고 이제 좀 헷갈리실까봐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되는지 대충 설명을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지 대충 설명을 적어놨는데요. get enumerator는 뭐냐면요. enumerator 형식의 객체를 반환하면 돼요. 그리고 move next는 다음 요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다음 요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해당 그 객체의 포지션, 그 요소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변수가 필요합니다. int 뭐 포지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포지션이 그 배열의 최대 크기보다 더 높으면은 이제 false, 그렇지 않으면은 true를 반환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reset은 첫 번째 요소의 앞, 첫 번째 요소가 0번 인덱스일 테니까 마이너스 1번 인덱스로 이동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current라는 친구는 지금 컬렉션, 이 컬렉션은 뭐냐면은 제가 뒤에서 좀 배울 거긴 한데 하나의 그 자료 구조예요. 자료 집합인데 자료 집합의 현재 요소, 지금 포지션이라는 친구가 가리키고 있는 요소를 반환하도록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구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rray 클래스라는 친구가 enume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와 enumerator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이따가 뭐 current, move next, reset 같은 데서 사용할 하나의 그 이터레이터 역할, 즉 이뉴머레이터 역할을 하는 하나의 그 반복자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인트형으로. 그리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을 가리키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은 move next를 사용할 때 한 칸 이동한 다음에 리턴을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0으로 잡아놓으면은 한 칸 이동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로 1번 인덱스를 반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의를 할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get enumerator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get enumerator 정의를 할 때는 다음 for문을 사용하고서 그 포문으로 리턴을 해주는데, 리턴할 때는 해당 그 데이터 집합의 i번째 인덱스를 이제 리턴해 주는데 yield라는 구문을 써서 리턴을 해줘요. 이 yield라는 구문은요, 구문은 뭐냐면요, 리턴 앞에 붙이는 구문인데, 그러니까 즉 하나의 한정자죠. 근데 이 yield 한정자를 붙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포문을 사용하다가 리턴을 하게 되면은 포문 자체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포문을 이제 포문을 호출했던 그 기존의 루틴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 yield를 쓰게 되면요, 포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시정지를 해줍니다. 딱 이걸 리턴하고서 일시정지 해줘요. 그래서 다시 이 포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그 마법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get enumerator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current, move next, 그리고 reset, 이 친구들은 enumerator라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친구들이었죠. current라는 친구는 프로퍼티고 일단, 그리고 오브젝트 형태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get 형태를 가지고 get을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get은 뭐냐면은 현재 enumerator, 즉 현재 반복자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를 리턴해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move next는 뭐냐면 그 iterator, 즉 enumerator를 한 칸씩 옮기는 거였죠. 그래서 현재 enumerator가 제가 계속 enumerator랑 iterator를 혼동하니까 그냥 iterator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iterator가 array field, 즉 해당 데이터 집합의 마지막 인덱스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포지션, 즉 iterator를 첫 번째로 돌린 다음에 false를 리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포지션을 한 칸 이동을 하고서 그 친구를 리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true 값을 반환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res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션을 다시 맨 첫 번째 보다 한 칸 앞, 즉 마이너스 1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그 데이터, 연속된 데이터 집합이 있을 때 이 친구들을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순회하는 걸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요소를 지나쳤으면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첫 번째 요소로 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뺑뺑이 하기 위해서 이 셋이라는 친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한 칸 한 칸씩 옮겨가기 위해서 move next라는 친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터레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친구를 반환을 해주기 위해서 current라는 메서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유니티를 하면서 실제로 직접 구현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 enumerator나 아니면 enumerable 같은 친구가 나중에 코루틴 배울 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살짝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덱서까지, 그리고 인덱서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enumerator, 즉 iterator라는 친구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화 프로그래밍, 이제 영어로는 제네릭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화 프로그래밍은 뭐냐면요, 여러 형태의 기능 또는 객체의 공통 개념을 묶어서 일반화해주는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뭐냐면은,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copy array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건 일단 오버로딩을 통해서 구현을 해놨죠. src랑 타겟이라는 그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고 있는데 둘 다
이 첫 번째의 경우에는 int형을 받고 있고 두 번째는 string형을 받고 있죠. 그리고 하는 일은 똑같아요. 타겟이라는 친구에다가 src라는 그 친구의 각 요소들을 복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메서드 이름이 그 자체로 카피를 해주는 겁니다. 배열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서드 여러 개 오버로딩을 하는데 이 둘의 일반적인 기능은 뭐냐면은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하나의 매개 변수에다가 남은 하나의 매개 변수의 값을 복사를 해주는 기능을 하는 그 메서드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일반화의 대상은 일반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뭘 받던지 간에 두 개를 받으면은 이제 첫 번째로 받은 매개 변수의 각 요소들을 두 번째로 받은 매개 변수의 각 요소에다가 복사를 해줘라 라는 기능로서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일반화해가지고 하나의 메서드로 표현을 하려면은 자료형이 int형도 있고 string형도 있으니까 이 자료형 여러 개를 동시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형식 매개 변수입니다. 이 형식 매개 변수는 영어로 타입 패러미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꺽쇠를 안에 메서드 뒤에다 붙여주고서 여기에 뭐 하나의 문자 또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보통 편하게 t라고 적어놔요. t라고 적은 다음에 일반화시킬 자료형을 t로 받고 치환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copy array int 그리고 src tal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요. src랑 target이라는 친구가 int형으로 사용이 되고요. 반대로 여기에다가 string 이렇게 적어놨으면은 src랑 target이라는 친구가 string 형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일반화시켜서, 그러니까 메서드 자체를 일반화시켜서 뭐 int를 넣으면 int, string을 넣으면 string, 뭐 float를 넣으면 float, 이렇게 뭐 아니면은 뭐 하나의 그 객체를 넣으면 객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반화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 매개 변수 사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메서드 이름 앞에다가 이제 옆이죠, 옆. 메서드명 옆에다가 꺽쇠를 표기한 다음에 이 꺽쇠에다가 임의의 문자 또는 문자를 입력을 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t 하나만 씁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약간 힙한 친구라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쓰세요. 뭐 자기 이름 적어도 되고. 뭐 어쨌든 쓰신 다음에 그리고 그 뒤에 매개 변수 중에서 일반화할 매개 변수의 자료형을 이 꺽쇠 안에 있는 문자 또는 문자열과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copy array 이번엔 float라고 해볼까요? float 한 다음에 뭐 src 그리고 tal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요.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타입 패러미터가 float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src랑 타겟은 플로트형 배열을 받아온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형식 매개 변수를 메서드에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형식 매개 변수를 클래스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형식 매개 변수가 적용된 메서드를 일반화 메서드라고요. 제네릭 메서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C라 돼 있어. D라 해야지. 그리고 형식 매개 변수가 적용된 클래스를 일반화 클래스, 영어로는 제네릭 클래스라고 하는데 클래스에다가 적용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클래스 이름 뒤에다가 꺽쇠 적어주고 기호 하나 적어주면은 그 클래스에 포함된 필드 그리고 메소드 메소드의 그냥 필드만이라고 할게요. 여러가지 그 변수들의 자료형을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 필드나 메소드의 그 자료형도 뭐 일반화시킬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그 클래스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의 자료형을 일반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일반화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형식 매개 변수 타입 패러미터를 메서드에 사용하는 방법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에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이 형식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형식이든지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형식들만 넣을 수 있도록 강제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보통 wher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where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요, 해당 그 키워드에 부합하는 그 형식 자료형만을 형식 파라미터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struct라는 키워드를 넣어놨고 이 경우에는 new 괄호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적어놨죠.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 struct라는 키워드는요, t가 값 형식이어야만 하는 제약 조건을 걸어줘요. 그래서 where t structure라고 적어놓으면은 그 t에는
뭐 int, float, string 또는 뭐 또 뭐 있을까? 바이트 이런 식의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 뉴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뭐 스트럭트도 있죠. 뉴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의할 수 있는 그 형식들만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요, t가 참조 형식이어야만 한다는 제약 조건이 붙어요. 참조 형식은 뭐냐면은 뉴연산자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또는 만들어진 것들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new 괄호 이렇게 돼 있는데 new 괄호는 뭐냐면요, 생성자가 존재하는데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만을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객체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약 조건을 걸어주는 게 new라는 이 키워드고, 어떤 임의의 클래스 명을 키워드 적어주면요, 이 t가 넣어주는 그 타입 파라미터가 해당 클래스에 적어주는 이 클래스 명의 자식 클래스들만 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뭐 그 클래스 자기 자신을 넣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넣을 수 있고 제약 조건을 걸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 명을 적어 놓으면은 이 t도 넣을 수 있는 그 자료형들은 명시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하나의 객체들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 u 이렇게 적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 t에 넣을 수 있는 자료형들은 또 다른 형식 매개 변수 u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들만을 가능하다. 즉, 뭐 예를 들면 클래스 a 클래스 t 그리고 where u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친구 여기에 이 꺽쇠 안에 넣을 수 있는 자료형들은 뭐 b 클래스 u 이렇게 해가지고 이 u라는 타입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이 친구도 저희가 게임 만들면서 그렇게 막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 매개 변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 형식 매개 변수를 가지고 제네릭 프로그래밍을 이제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형식 매개 변수를 이용한 일반화 방법과 오버로딩을 이용한 방법,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버로딩은요, 일단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거나 또는 자료형의 종류마다 다른 작업을 처리하고 싶을 때, 즉 이런 겁니다. int a랑 int b 두 개가 들어갔을 때는 a 플러스 b를 리턴하고, 만약에 int c까지 있으면은 플러스 c까지 한 3개의 값을 합한 걸 리턴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의 개수마다 또는 매개 변수의 종류마다 다른 작업을 처리하게 하고 싶을 때는 오버로딩을 이용하는 게 맞고요. 반대로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진 않은데 여러 자료형마다 똑같은 작업을 처리하고 싶은 경우, 즉 이런 겁니다. 뭐 int 두 개를 받았을 때는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리턴하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float 두 개를 받아도 그 두 개를 더한 값을 리턴하고 싶은 경우, 이 경우에는 float를 받았을 때랑 int를 받았을 때랑 하는 작업이 똑같죠. 이렇게 똑같은 작업을 여러 자료형마다 해주고 싶을 때는 오버로딩보다는 형식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려는 게 어떤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건지,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건지에 따라서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문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화 프로그래밍의 형식 매개 변수, 그러니까 일반화 프로그래밍의 핵심이 되는 형식 매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형식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컬렉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컬렉션이란 건 뭐냐면요, 아까는 그냥 데이터 집합으로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라이브러리 자료 구조예요. 근데 이 컬렉션에 형식 매개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형식 매개 변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샵의 컬렉션은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그 4가지만 찝어왔는데요. 리스트, 스택, 큐, 딕셔너리 이렇게 4개가 있죠. 근데 일단 리스트는 저희가 시어노 때 살짝 본 적 있어요. 연결 리스트라고. 나머지 3개는 좀 생소하죠. 이거는 여러분이 2학년 때 자료 구조라는 걸 배워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설명드리고 제가 가르쳐 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C샵에는 이렇게 4개의 컬렉션이 존재하고, 리스트라는 걸 쓰면은 리스트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스택을 쓰면 스택, 큐를 쓰면 큐, 딕셔너리를 쓰면 딕셔너리,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시면은 구글 같은 데 검색하시면은 잘 나오니까요. 직접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반화 클래스, 즉 제네릭 클래스의 경우에도 for each를 사용하고 싶다면은 마찬가지로 2개의 인터페이스를 상속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일반화 클래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까 봤던 enumerable, enumerator라는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일반화된 인터페이스, enumerable t, enumerator t 이 2개를 상속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이 두 친구가 각각 가지고 있는 그 구현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get enumerator. 이뉴머레이터 형태를 반환하는 get enumerator라는 메서드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화된 이뉴머레이터를 반환하는 get enumerator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현해줘야 되고요. 또 이뉴머레이터 t의 경우에는 불 형태를 가지는 moveNext 그리고 void 형태를 가지는 reset 이 두 개는 똑같죠? 근데 오브젝트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냥 오브젝트 형태를 반환하는 current 그리고 그 t 그 형식 파라미터 형태를 반환하는 일반 그냥 다른 current 일반화된 current 이 두 개를 동시에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6개를 구현을 해주게 되면은 일반화된 클래스의 경우에도 for each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따로 예시 코드를 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대망의 코루틴이죠. 코루틴이 좀 많이 신기한 친구라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코루틴을 설명드리기 전에 서브루틴, 즉 저희가 C 언어에서 또는 메서드에서 보아온 일반적인 그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메인 루틴. C 언어, C# 또는 C 언어로 치면은 메인 함수. 함수일 수도 있고 메소드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메인을 실행을 하다가 펑션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딱 여기서 시점이 멈추고 펑션이란 서브루틴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실행이 되다가 이 펑션을 리턴하게 되면은 다시 그 펑션의 다음 줄로 이동해가지고 다시 작성을 하는 거죠. 또 펑션이 실행이 되면은 다시 해당 서브루틴의 첫 번째로 가가지고 막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코루틴은 뭐냐면요. 메인 루틴이 쭉 실행이 되다가 코루틴이 시작이 되면은 일단 시작을 해요. 그리고 쭉 하다가 일드 리턴문을 만나면은 그 상태에서 정지를 하고서 일시정지 해놓고서 리턴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잘못 적어놨는데 지금 이 화살표는 무시하세요. 그리고 이 메인 루틴이 실행이 되면서 얘도 같이 실행이 돼요. 그 상태에서 스타트 코루틴을 또 실행하게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실행하는데 얘는 계속 실행하고 있고 새로운 또 하나의 루틴이 실행이 돼가지고 그 친구가 처음부터 다시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니까 조금 설명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림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일단 설명드리고서 실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브루틴과 달리 코루틴은요 이제 메인 루틴과 함께 실행이 되는 구조고요. 이 C샵에서 코루틴은 이뉴머레이터라는 반환형을 가지고 일드 리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어요. A라는 그 문자를 하나 찍어낸 다음에 로그에다가 그 다음에 wait for seconds라는 메서드를 리턴을 합니다. 메서드가 아니죠. 자료형을 리턴을 합니다. 자료형 얘는 클래스죠. 객체죠, 객체. 이 객체를 리턴을 하는데요. 이 wait for seconds라는 객체는 1초만큼 여기 안에 넣어준 매개 변수만큼 일시정지를 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wait for seconds를 1초만큼 리턴을 해주고 일드 리턴 해준 다음에 B를 출력하도록 코루틴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하고서 스타트 메서드에다가 코루틴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C를 찍으면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코드를 제가 작성을 해놨어요. 이거는 집어넣고 자, 보시면은 마이코루틴이라는 코루틴을 만들어놨고 여기에다가 A라는 콘솔에다가 A를 먼저 찍은 다음에 1초를 기다리도록 일드 리턴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B를 출력하도록 해놨죠. 그 다음 스타트 메서드에는 디버그 로그 C라는 친구를 이제 콘솔 로그에 찍도록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유니티를 실행을 해보면요. 클리어해놓고 자, 콘솔 창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이거 코드가 수정이 안 됐나? 코드가 수정이 안 됐네요. 세이브 한번 해주고 여러분도 컨트롤 S 자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클리어 해보고 실행을 하게 되면요. A, C 찍힌 다음에 1초 뒤에 B 찍히는 게 보이죠? 조금 더 살펴보기 편하게 이 친구를 한 2초로 늘려봅시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요. 자, 스타트 되는 순간 A랑 C가 찍혀요. 그리고 2초 있다가 B가 찍히게 되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그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보세요. 메인 루틴이 있습니다. 메인 루틴이 쭉 실행이 되다가 이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 코루틴을 실행을 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메인 루틴을 실행하는데 먼저 쭉 실행하다가 스타트 코루틴을 실행하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디버그 해가지고 C였죠? C를 출력하게 해놨죠?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메인 루틴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스타트 코루틴을 실행하는 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해당 코루틴이 만들어지고 그 친구를 실행을 하는데요. 이 코루틴 안에는 디버그 로그 A 찍고서 yield return 그리고 뭐 1초 2초였죠? 2.0초 이제 기다리게 하고서 디버그.log b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일단 스타트 코루틴 시작하라고 이제 명령 내려놓고서 코루틴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코루틴이 시작된 상태에서 코루틴이 먼저 첫 번째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yield return문을 만나면은 2초 동안 일단 일시정지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일시정지를 해줘요. yield를 만나면 일시정지 한다고 말씀드렸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2초 동안 멈추는 동안 리턴을 했으니까 일단 다시 돌아와요. 메인 루틴으로. 그래서 메인 루틴이 다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 코루틴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일시정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시정지하고 있는 동안 디버그 로그를 통해서 C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2초가 다 지나게 되면은 이 코루틴도 다시 또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루틴과 서브 루틴은 앞서 봤듯이 메인 루틴과 서브 루틴은요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아요. 메인이 진행되다가 서브 루틴이 호출이 되면은 서브 루틴을 쭉 진행하다가 서브 루틴이 끝나면 즉 리턴을 통해서 서브 루틴이 끝나게 되면 다시 메인 루틴이 진행이 되는 구조인데 코루틴은 먼저 코루틴이 시작되면은 일단 메인 루틴이 정지합니다. 정지한 상태에서 코루틴이 시작되다가 코루틴이 yield 리턴을 통해서 이제 일시정지를 시키고서 리턴을 해주면은 그 리턴 받은 순간 다시 실행이 돼요. 쭉 실행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일시정지가 끝나면은 얘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다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메인 루틴과 코루틴은 말 그대로 여기는 뭐 서브 루틴 저기 있어. 코죠. 이 앞에 CO라는 그 용어가 뭔가 막 함께하다, 동업하다라는 의미의 코잖아요. 그래서 코루틴은 메인 루틴과 동시에 상생하면서 같이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루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데 이 코루틴을 다시 실습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A랑 C가 찍혔어요. 그 다음에 2초 있다 B가 찍히죠. 이런 식으로 좀 지연해서 뭔가 실행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게 코루틴인데 이 코루틴을 주로 언제 쓰냐면요. 그냥 게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이 게임할 때 버프 같은 거 있잖아요. 버프. 뭐 1분 동안 공격력 플러스 5 이런 식의 버프가 있을 때 이 친구를 사용할 때, 만들 때, 구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코루틴입니다. 그래서 코루틴이 대충 어떤 건고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살짝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그 루틴을 여러분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코루틴은 뭐 저희가 실습할 때도 여러 번 쓸 거니까 그때 실습할 때 한번 사용하면서 그 정확한 원리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그때 실습 시간에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루틴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뭐 코루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죠. 코루틴은 스타트 코루틴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로 문자열을 넣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스타트 코루틴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뭐 MC 뭐 이런 식으로 마이 코루틴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문자로 넣을 수 있고 아니면은 MC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함수 넣듯이 매개 변수로.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코루틴은 종료하는 경우에는 스탑 코루틴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중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탑 코루틴을 사용하게 되면은 메인 루틴과 코루틴이 있을 때 동시에 막 이렇게 진행되던 것을 갑자기 얘를 이렇게 딱 멈춰버리고 그 중간점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코루틴이 막 동시에 진행되다가 같이 진행되고 있던 코루틴을 멈춰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은 스탑 코루틴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다 여기까지 했고요. 사실 오늘 이벤트 같은 거, 뭐 델리게이트나 이벤트 같은 것도 가르칠까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막 PPT를 가지고 가르칠 것보다는 실습하다가 나왔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때 그때 가르쳐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PPT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되게 길었죠. 거의 한 45분 넘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C# 문법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 오늘까지 배운 문법들 잘 이제 숙지하셔서 저희가 실습할 때 헷갈리는 부분 없도록 또 막상 뭐 실습하다가 이거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시 해당 문법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이제 잘 따라오셨을 거라 믿고서 다음 시간에는 유니티 동작 원리와 게임 그 수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